네. 네. PIC 괌 홈페이지도 한번 가보시면 가족과의 사랑스러운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올해 마지막 납페일 마지막 거래일인데 오늘은 이 두 분이 아마 우리 3프로 TV의 전신인 경제의 신과 함께 두 번째가 세 번째 출연자신 걸로 내 기억이 나는데 네. 비트코인 하다고 하고 그다음에 네. 주식 하자 그래가지고 내가 막 급조해가지고 네, 정말 초기에부터 그러니까.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예. 두 분입니다. 자, 김한진 박사님 그리고 네. 윤지호 대표님 두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예. 우리 김한진 박사님 그리고 우리 윤지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네. 대표님 되셨고요. 전 센터장이시죠. 네, 윤센님 처음에 저희 뵀을 때 그때도 그때 센터장님. 센터장이죠. 그때 센터장님. 네, 그때 이리온 열심히 할 때지. 젊었죠 그때. 벌써 6년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오늘 오면서 뭐 조심스럽지만 그 방 안에 이 책이 있더라고요, 박사님. 주식의 시대. 주식의 시대 투자의 자세. 2021년 1월에 이자 책이 나왔었는데 네. 그때 정말 이제 주식의 시대가 열렸다. 네. 그래서 이제 책을 같이 대담도 하고 각자 써서 열렸는데 어쩌 주식의 시대가 열긴 열렸는데 네. 이 제목에 또 이제 투자의 자세에 대한 부분은 좀 여전히 우리가 아직 크게 뭐 크진 않았구나. 여러 가지 다들의 문제겠지만 그래서 일단 오늘 이 책 제목 보면서 또 떠오르더라고요. 박사님 뵙는다고. 네. 박사님 어떠셨어요? 이제 박사님은 이제 업계를 리타이어하시고 3프로 TV로 오셨나요? 이게 좀 업계를 따라서 뭐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이렇게 보니까 네. 좀 사는 게 별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는 게 별게 아니더라. 아니 좀뭐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사실 주식시장을 뭐 이러쿵저러쿵 제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뭐 그런 게 뭐 좀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부터 그러니까 약간 회의론이 아니고요. 보다도 좀 중요한 본질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자기 반성 겸 새 어쨌든 다짐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하게 되는 연말입니다. 네. 본질은 어떤 거죠? 본질은 주가는 결국 오른다는 거죠. 내년에 좀 갈까요? 뭐 그냥 매년 꾸준하게 채권 수익률처럼 또박또박 오르는 건 아니지만 네. 약간 뭐 들쭉날쭉한 게 문제지만 결국에는 뭐 주가는 나중에 지나고 나면 몇 년 지나고 나면 올라 있다라는 거죠. 올라 있다. 자, 뭐 인사는 요 정도 하고 네. 그래도 이제 내년까지 이제 마지막 방송이니까 내년 전까지 그래서 두 분의 뷰도 좀 들어보고 또 전략도 함께 고민해 보죠. 자, 김한진 박사님께서는 주가가 방어되려면 경기가 연착륙돼야 된다. 연착륙이 될까요? 내년에 미국? 연착륙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반기까지는 연착륙 기대감이 유지될 것 같습니다. 기대가. 네, 기대가. 그리고 뭐 지표도 뒷받침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하반기에는 지금으로서는 조금 예단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특히 연초에는 연착륙 기대감,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지금 주가를 움직이는 연말 랠리를 만드는 두 가지 요체죠. 이게 조금 작동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반기까지는. 근데 하반기에는 결국 조금 시장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 또 우리 이코노미스트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은행 시스템이 얼만큼 신용 경색을 유발하느냐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연착륙이 돼서 신용 경색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신용 경색이 와서 경착륙이 오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거는 지금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뭐 하반기에 은행들이 더욱더 가열차게 신용을 줄이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금리가 내려간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신용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사실은 연준이나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때 본격적으로 항상 예외 없이 신용 스프레드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부실 채권의 회사채의 스프레드. 국채 대비. 네, 국채 대비 안전 국채 대비 스프레드가 올라가면서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조달 금리는 높아지니까 결국엔 못 버티고 경기 위축기에 금리 인하기에 네. 사고가 터지는 거거든요. 음. 이 사고가 한두 개만 터지면 괜찮은데 도미노식으로 터지면 네. 뭐 우리나라 PF 문제라든지 중국의 뭐 부동산 개발업체 문제라든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 하반기 게임일 것 같아요. 상반기보다는. 그래서 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문제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내년 주식시장 환경이 출발은 좋았으나 우여곡절은 올해보다는 훨씬 더 많을 거다. 윤 대표께서는 작년 이맘때 나오셔서 전강 후강 뭐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2023년은 계속 마지막에 그럴 것이다. 리서치 이제 저희가 비유 낼 때가 상고하고였는데 상고하고. 네, 근데 뭐 계속 그럴 것도 아니고 저희 9월쯤에 장이 많이 밀리니까 네. 하반기가 고점을 넘어가는 장세는 아닐 것 같다 정도를 여기 한번 나왔던 것 같고요. 이 시점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는 회사의 비즈니스에도 많이 관여하다 보니까 네. 점점 이 전체적인 환경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시장이 좀 앞서간 거 아니겠는가? 항상 보면 이제 박사님이 약간 보수적이시고 제가 공격적이었는데 오늘은 아까 또- 방금 전에 말씀에 대해서 네. 뭐 상반기가 낮고 하반기가 이것도 가능하지만 네. 그냥 주가가 좀 앞서왔다 이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작년 12월 말 대비 코스닥이 몇 퍼센트 오르는지 아십니까 지금? 작년 12월 말 말 대비. 12월 대비 한 30%? 20%? 그렇게까지 26.6% 올랐고요. 20%대. 26.6%. 네. 코스피가 16.9% 올랐고요. 네. 이 말씀 왜 드리냐면 S&P 500이 24.5% 올랐거든요. 코스닥이 더 많이 올랐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나스닥이 44% 올랐으니까. 네. 동시에 중국 상해는 마이너스 5.7%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미국과 중국 가운데서 어느 정도 주식시장이 올해 한마디로 정하면 강세장이었다는 거죠 올해. 네.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러한 강세가 이어서 강해질 것이냐. 그러려면 이제 올해 이게 주가 올라왔던 배경을 네. 봐야 되는데 핵심은 실업률도 안 올라왔고 그러니까 소비가 살아있다는 견해. 그리고 실업률이 크게 올라가지 않아도 아까 말했던 경기 경착륙이 없어도 인플레이션 완화가 가능하다는 생각들이 주가를 끌어올린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결국은 경기 침체가 없더라도 금리가 내려간다는 전제잖아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죠. 만약에 생각보다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가 내려가면 이것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생각보다 뭐 금리가 인플레이션이 크게 안 내려가면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이미 벌써 금리 인하를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채 10년이 4% 깨지고요. 3.8%도 깨졌어요 지금.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앞서 반영한 것에 대해서 나는 어느 정도 연말 10월 이후에 장성 랠리가 내년도에 이런 긍정적 환경을 미리 반영해 왔다면 오히려 내년은 굉장히 그 엇박자 장세가 열리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니까 시기는 잘 알 수 없지만 뭔가 중간중간에 좀 이벤트가 나오면 네. 쉽게 말해서 그러면 그때 주가가 한번 빠지겠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미국채 10년이 5% 넘어가니까 이거 뭐 큰일 난 거 아니냐. 못 그럴 때 샀어야 된다는 거죠. 어쩌면 그렇게 되면 바이더 딥 전략이 내년에 핵심일 것 같고요. 이런 어떤 이벤트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쫓아가는 매매는 그게 긍정적이지 않다. 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네. 한국 증시의 아주 고유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와 다르다는 거죠. 미국 증시는 이렇게 그래프 보면 이렇게 계속 추세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한국 증시는 뭐 여기서 갑자기 나이를 얘기해서 그런데 80년대 증권주 막 올라오면서 80년대 처음에 이제 1000포인트 넘어갔지 않습니까? 89년에 트로이카주였죠 그때. 90년대 내내 1000포인트 못 넘었었어요. 2000부터 2007년까지 1000에서 2060 갔을 때 2007년에 네. 중국 특수로 그때 갔었잖아요. 그 다음부터 2000 회복되는 거는 2017년 가서야 회복됐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한번 3000 갔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우리가 정말 강한 장이라면 지난 고점을 향해 넘어가는 장이 나올 거냐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된다 봐요. 근데 그거는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박스권의 상단을 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높게 안 보는데 어떤 사람은 좀 더 높게 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장의 속성은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어쩌면 앞으로 향후 한 2, 3년간은 그냥 박스권 장세일 것이다. 그 박스권 장세에서 한국 증시의 가장 큰 특징은 성장 산업이 나오고 사라지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장 성장 산업이 나왔다 사라지는 패턴이 반복. 계속. 계속 바뀝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80년대 주식 시작하셨던 분들은 다 증권주가 단 줄 알았어요. 그렇죠.
2000년대 주식시장 2000 갈 때 네. 그분들은 중국 특수만 보니까 차화정. 화장품 뭐 차화정. 이거 네. 그거만 보죠. 지금도 2000년 이후에 올라왔던 분들은 바이오만 보죠 또. 바이오 반도체만 네. 보겠죠. 근데 이제 물론 다시 순환되긴 하겠지만 주도주가 사라졌다 반복되는 패턴이 나온다면 그렇게 녹록한 장은 아니다. 결국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내년 시장의 전략 한마디로 한다면 바이 더 딥이다. 뭐 이렇게 뭔가 그 모든 게 좋아질 것 같을 때는 조심하시고. 싸게 사야 될 때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 증시가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증시가 난이도가 높다고 하는 배경 중에 하나는 박스권 장세가 꽤 긴 편이기 때문에 이 난이도가 높다는. 자, 23년은 상고하고였는데 네. 그렇게 전망하셨고 네. 대체로 맞은 것 같아요. 24년을 사자성어로 하면 뭐 방금 전에 그 박사님이랑 저 기본적으로는 상반기나 이제 기대감이 반영되는데 그마저도 이게 갑자기 하니까 사자성어로 하라니까 갑자기 막 아니 상저하고냐 그거 상고하. 하죠. 저는 그러면 상중 하중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상중 하중이요? 지수는 별로 먹을 게 없다. 근데 지금이 중이에요 혹시? 지금 지수가? 지금 지수가 상당히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지수는 그럼 상이에요? 2,700 정도면 상 아닐까요? 상저하저를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지금보다. 중간에 한번 떨어지는 기회가 오겠죠. 너무 여기 오니까 오랜만에 나왔는데 막 추궁하는 소리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모든 게 좋아 보이잖아요. 아침이 되면 네. 아마 미국 증시 올라 있고 그리고 원화가 좀 강해져야 우리나라 주식이 되는데 원화도 네. 달러도 약해지고 있고 유가도 하락했고 금리도 내려왔고 더할 나위 없이 좀 좋은 환경이 와 있잖아요. 네. 여기서 반문해야죠. 그러면 이게 계속 지속된다는 거는 금리가 그러면 여기서 더 빠르게 내려갈 거냐. 뭐 점도표들 얘기하는데 점도표 내년에 전망되는 건 75bp 인하밖에 없어요. 시장이 이 150bp 인하를 반영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아까 비싸냐 싸냐를 떠나서 이미 좋아지는 부분을 상당히 앞서 반영해 왔다는 거. 그렇다면 그럼 당연히 주가가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 번 또 이런 게 시간이 오겠죠. 이게 아닌가 봐. 예를 들어서 금리 하락에 대해서 시장에서 이런 고민을 할 때도 올 거예요. 아까 방금 전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박사님 많이 말씀하셨는데 네. 여러 가지 뭐 스프레드 문제가 생기면 또 이 신용에 관한 크레딧 크런치까지는 아니지만 또 신용에 관한 부분이 생기면 주식은 분명히 변동성을 갖겠죠. 네. 그때 되면 또 시장은 순식간에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이러겠지만 또 위기도 안 온다는 거예요. 뭐 코로나 위기나 금위 같은 거 안 오고 네. 적절한 선에서 그때는 또 주식을 비중을 늘려야 되는. 어쩌면 그러한 소위 바이 더 딥 내지는 청개구리식 전략만이 네. 내년에 어떤 박스피 장세에서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살아남을 수 아닐까. 있는. 바이더딥 할 때는 예를 들어 이전 가격에 뭐 퍼센테이지로만 30% 혹은 50% 이렇게 빠졌을 때 고를 때 사면 돼요? 아니면 그래프를 보면서 얘가 바닥 찍고 약간 고개 들 때 요때쯤 사면 됩니까? 저 프로님 이제 질문이 너무나 구체적이셨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센터장 아니야 이제. 네. 그걸 알면은 네. 우리가 아마 컴퓨터에다 의뢰하면 컴퓨터가 무조건 이기겠죠. 그게 아니라 네. 어떤 뉴스가 나올 때겠죠. 뉴스가 나올 때요? 안 좋은 이벤트가 나올 뉴스들. 때, 안 좋은 뉴스가 나올 수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뭐 선거도 있을 수 있고 우리나라 본다면 뭐 부동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 이벤트가 발생하면 네. 깜짝 놀라게 돼요. 박스권에서 한국 증시가 언제 매력적이었냐 잘 생각해 보시면 대표적인 게 9.11 테러였어요. 테러 난 날 주말이었는데 전종무 하종가. 전조만 하종가고 그 다음날 다 큰일 난 줄 알았는데 바로 돌아왔었고요. 카드 사태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내수가 다 죽을 거라고 했었거든요. 2023 그 순간에 살아난 게 내수주였어요. 그럴 때 사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뭐가 있어요? 여기서 힌트를 드렸는데 내년에 어떤 이벤트가 터져서 어떤 산업이 되게 부정적 뉴스가 나온다면 어쩌면 거기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박사님, 그 박사님께서는 그 내년 하반기보다 상반기가 조금 더 유리할 거다. 지금 추세가 살아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윤 대표님 말씀은 그게 이미 지금 현주가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가 더 유리하다는 말씀에 이렇게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의상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어. 변할까요? 저는 예의상이 원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원래가. 공격적이 아니고요. 저는 경제를 보는 사람이니까 시장은 뭐 물론 이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항상 오버페이스 할 수 있다. 예. 시장은 항상 무리수를 둔다.
그게 아니면 시장이 아니죠. 흥분할 때 흥분하고 공포가 몰아칠 때는 한없이 위축되고 그게 시장인데요. 다만 이제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는 내년도 경기에 큰 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판이 위축 국면이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컨센서스하고 조금 다릅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뭐 내년도 경기가 괜찮으니까 뭐 중소형주를 사라 또 약간 소형주를 사라 뭐 이런 거잖아요. 또 금융주가 조금 뭐 위기에서 벗어날 거다. 금리도 하락하고. 그러니까 약간 경기에 노출도가 높은 주식 중에서 뭐 좀 종목을 골라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2.5% 추정 뭐 2.6% 정도에서 내년에 한 1.5% 잘해야 중국이 5.3에서 내년도에 저는 한 4.3, 한 1%포인트 떨어질 것 같고요. 유로존이 0%대 0.8, 0.9 거의 약간 디스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유로존은 좀 디플레이션적인 측면이 좀 강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좀 표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전 세계 경제가 좋은 데가 없어요. 유로존도 0.6에서 한 0.9 정도로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내년도 경기는 미국의 경기 연착륙에 올라타는 거기에 다 기대하는 그러한 장이라는 거죠.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그런데 경기의 총량은 어마운트는 GDP는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많은 기업들의 캐시플로우, 많은 경제 주체들의 현금 흐름은 안 좋은 쪽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물론 좋은 기업들이 있겠지만 전체적인 평균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면 미국의 짧고 부드러운 경기 착륙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오르는 주식 그게 약간 그 환상이 조금씩 깨질 때 주식시장은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또 한 번의 주식시장의 도전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약간 경기의 연착륙이 조금 깨지는 트리거가 뭘까라는 측면에서 이제 신용 경색을 말씀드렸는데 연준은 계속 금리를 내리지만 과거 패턴으로 봤을 때는 크레딧물은 안 빠지고. 크레딧 쪽에서 문제가 항상 일어나더라. 그런데 금융위기 이후에 2008년 이후에 계속 전 세계 기업 부채, 가계 부채, 정부 부채가 쌓여왔는데 지난 2020년 3월 팬데믹 때 한 번 더 놀랍게 점프했잖아요. 부채가. 각국의 부채가. 네. 기업이든 가게든 정부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금리가 내려간다고 계속 설레발을 치지만 국채금리가 얼마까지 빠질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제가 계산한 바로는 연준의 기준금리 3.5%를 가정했을 때 적정한 미국 국채 10년물은 4.0에서 4.5가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기간 프리미엄이 지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미국 경제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 굉장히 탄탄한 경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너무 내려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3.5 내년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못 가겠죠. 저는 3번이나가 맥스로 생각하는데 3번이나 하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로 미국 경제는 탄탄하다라는 얘기죠. 저는. 네. 그래서 연착륙은 상반기까지는 맞아.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금리가 많이 안 내려가. 그런데 경기가 위축되니까 신용시장에서는 안 좋은 현상들이 더 많이 나타나. 시간이 지날수록. 꼭 상반기, 하반기를 쪼개서 본다라는 게 아니라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년 연말에 근접할수록 신용 상황은 보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신용 경색이 경기 경착륙의 우려를 불어올 때, 그러니까 첫 번째는 3월달 금리 인하가 3월달 아닌 것 같아. 랄 때 한 번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을 거고, 매크로 입장에서는 한 번은 하반기로 근접했을 때 경기 경착륙의 공포가 있을 때, 그때 이제 한 번 더 주가가 충격을 받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경기 회복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AI가 여전히 이제 살아 숨쉴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금리 인하는 맞잖아요.
뭐 2번이든 3번이든 5번이든 금리 인하는 맞고 국채 금리는 내려가니까 주식의 페어밸류는 올라가고 그 다음에 미국 경제 전체는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연착륙을 실망시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은 좀 하방이 지지되는 그리고 상방이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윤재호 센터장님 의견대로 상방은 그렇게 내년에 한 자릿수로 끝나지 않을까. 연초 대비 연말 주가가.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거의 25%였잖아요. S&P가. 예. 근데 내년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초 대비 연말이 뭐 거의 한 10% 정도 상승률을 하면 뭐 4천 지금 700이니까 네. S&P가 한 5,100에서 200 되겠네요. 그 정도가 맥스 아닐까. 그리고 시장의 흐름은 좀 좌충우돌. 작년에는 우여곡절 끝에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면 올해는 네. 내년도에는 좌충우돌 약간 영문으로 N자형 연초에 올랐다가 밀렸다가 다시 바닥 찍고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N자 하나예요? 아니면 N자가 한 2개 있습니까? 뭐 그걸 뭐 알 수 없나요? 모르죠. 저 같은 사람이. N자도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수도 근데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첨언하자면 박사님 말을 듣다 보니까 올해 가장 궁금했던 게 이거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던 게 정말 원래는 좀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했는데 안 올라갔잖아요. 네. 고용이 너무 단단하니까 미국 소비가 좋았다는 얘기인데 제가 그림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네.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오늘 연말에 그림 한 2-3개 가져왔는데 이 그림이 어쩌면 올해 화두였던 것 같아요. 이게 구인구직 비율이죠. 미국의 일자리가 하여튼 2배 이상 구하는 게 더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임금이 좋았는데 사실 여기에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서 실업률이 낮은 게 아니라 그냥 네. 공급이 준 거다. 쉽게 말해서 베이비 부모가 은퇴하고 우리나라도 사실 일자리가 저녁 때 되면 자영업자들이 가게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일자리가 없어서 못 채워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엄밀히 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네. 뭐 소비 얘기하고 있지만 자영업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용 부담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최근에 그래서 아까 뭐 로봇이라던가 뭐 AI 이런 것들이 발전하는 배경이기도 하니까 그냥 구조적이라 성장을 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미국 소비가 내년에 이렇게 강할 거냐 이게 나오는 거고 다음 그림도 하나 도 제가 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할부 수수료 있잖아요 신용카드요. 예. 네. 23%예요 이미. 금리가 생각보다 할부 수수료 같은 게 엄청 올라온 거죠.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다들 알고 있죠. BNP라고 해서 Buy Now Pay Late 소비가 엄청 늘잖아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자주 결제 시기가 빨라진 겁니다. 뭐 나눠서 4번 나눠서 내는 거 2주마다 한 번씩 이게 결제해야 되는 거고. 저는 내년 초에 미국 소비가 그렇게 단단할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이제 자꾸 옛날 얘기해서 좀 그런데 99년 2000년 IMF 끝나고 그때 DJ 때 굉장히 그 카드 발급 많이 하면서 내수 법으로 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소비한 부양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이 소비 관련된 게 한번 문제가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실 소비 관련 부양한데 2002년에 신용카드 사태 터졌잖아요. 다들 기억 못 하시지만 LG 카드라 해서 LG 카드가 지금 신한카드 된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게 있었는데 저는 최근에 이게 소비가 강한 것들이 이게 상당히 지속될 수 있을까? 이게 근본적인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요즘 가장 놀라는 게 내년 바라볼 때 자꾸 2021년 비교를 하더라고요. 우리 증시를. 2021년 물론 최근에 ICT 수출액이 17개월 만에 플러스 돌았어요. 네. 뭐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제가 그 코로나 특수는 이 책을 아까 왜 가져왔냐면 2021년에 이때 내용도 잘 보시면 우리나라가 구조적으로 엄청 좋아질 것 같이 보였어요. 왜 내구재가 엄청 잘 팔렸거든 미국에서. 반도체 그때 뭐 PC 바꾸고 그렇죠. 뭐 스마트폰 태블릿 바꾸고 뭐 바꾸고, 그러니까 그런 코로나 내구재 특수가 올까요? 그거 같은 수요가 우리나라 글로벌하게 저는 그렇게 본다면 내년에 이익 전망 기대라던가 여러 가지 매크로 변수에 대한 전망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좀 너무나 낙관적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1년에 봤던 그때 그 희망적인 뭐 이런 것들은 지금의 이 상황과는 좀 많이 안 맞는 게 좀 있었군요.
21년에는 이때도 좀 그런 소리 조심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21년 하면 떠오르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가 올라오니까 10만 점자 넘어서 삼성전자가 레벨업 될 거란 기대였잖아요 그때. 결국 그건 내구재 특수였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IT가 좋아지고 있는 건 맞는데 뭔가 약간 그런 공급 조절, 재고 조절 이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 저 뒤에 이제 뭐 AI 반도체라던가 여러 가지 HBM 수요가 있는데 이게 신규 수요 온 디바이스 AI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완전히 새로운 수요 일으킬 것이다. 그게 맞다면 제가 보는 견해가 틀렸을 거예요. 그렇다면 주도진 거기에 나올 것 같고 아니면 뭐 V 사이클일까 V자형으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선택은 가능하죠. 최근에 기관들이 반도체 주식을 사는 건 나름 이유가 있다 봅니다. 상대적으로 방어적이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죠. 업사이클이니까. 어쩌면 사이클. 공격적 전략이 아닌 거예요. 지금 반도체 사는 거는. 굉장히 방어적으로서 반도체를 사고 또 하나가 있죠. 바이오를 사는 거죠. 둘 다 방어적으로서 이걸 선택한다면 포트폴리오는 그런 것이고 만약에 주가가 좀 올라와 있는 것들이나 좀 내년에 기대가 너무 지나치게 반영된 것들은 좀 조심스럽다. 이게 굉장히 온도차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바벨 전략이네. 반도체와 바이오. 그렇습니까? 아 그래요? 예, 저는 뭐 가끔 뭐 지인들한테 편하게 말할 때 남은 것들 중에 뭐가 있을까 물어보면 바이오도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어차피 고령화되고 있고 인구가 우리도 계속 나오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럼 바이오도 한번 또 기회가 오는 거 아니냐고 보고 있습니다. 제 2년 전에 그 아이디어로 제 들어갔었거든요. 예.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는 보통 너무 일찍 들어가는 처음 게- 생각이 맞는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가 크루거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사람이 처음에서 1번이 정답인 줄 알았는데 그냥 3번을 써가지고 틀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정답을 썼다가 3번으로 고쳐서 틀리면 그거에 대한 후회의 감정은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요? 박스권 장세가 어려운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안 된다고 보고 있다가 이제 아니야 될 것 같아 해서 들어가면 정답을 수정하는 거죠. 그래서 답을 단지 수정했을 때 실패할 확률은 상당히 투자자에게는 멘탈 약세를 가져옵니다. 근데 이제 요런 시각이 많았거든요. 네. 적어도 한국은 네. 불안하다 이거. 네. PF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한국에 뭔 일 날 것 같아. 네. 뭐 요런 약간 음모론적 위기론 뭐 요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네. 지금 많이 좀 완화된 것 같아요. 금리가 다행스럽게 미국 금리가 빠져주면서 물론 이제 태형건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 소음이 나고 있긴 한데 그런데 사실은 어떤 이벤트들은 보면 그런 게 이완됐을 때 나오더라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경험이 많으신 우리 박사님이나 이런 게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시가 어때요? 뭐 별일 없을까요?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좀 구조조정을 안 하고 그동안 그렇죠. 꾸역꾸역 넘어온 그런 경제이기 때문에 아까 뭐 카드 사태도 말씀하셨지만 2003년 카드 사태 이후에 제대로 된 가계부채 조정은 한 번도 없었고요. 기업부채 조정은 우리 98년에 외환위기, 외환위기 때 하고 그 다음에 거의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특히 기업부채 쪽에서 산업구조조정이 조금 그렇게 혁혁하게 이루어진 건 아니거든요. 네. 오히려 독과점화가 계속되면서 중소기업이 약해졌죠. 네.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금 성장을 했습니다마는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그리고 대기업의 세계 시장에 대한 지배력에 비해서는 그렇죠. 동반해서 못 컸죠.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역량은 상당히 제한돼 있다. 우리가 보는 상장 기업의 좋은 뭐 HBM 뭐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고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이 불안한 이유가 고용이 불안하니까 또 자영업자들이 느는 거고요. 조기퇴직을 해서 그래서 전체적인 노후 문제가 조금 문제가 되는 거고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가 전부 이렇게 약간 꼬여 있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이 산업에서 혁신적인 성장이 굉장히 약했다라는 것이 2011년 이후에 한국 경제의 성적표에서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수출이 결국에 오락가락했지만 박스권이었어요. 월 500에서 800억 달러. 2017년에 반도체 슈퍼사이클 잠깐 사람들이 취했죠. 그 다음에 중국 특수 잠깐 취한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박스권에 불과했더라고요. 지금도 결국에는 반도체 사이클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반도체 사이클이 안 좋으면 세수가 펑크 날 정도로. 네. 그런 정도로 전체 GDP 33,000불에 비해서는 경제 구조가 취약해 있는 상태에서 부채가 늘어났다. 가계 부채, 기업 부채가. 이런 특히 취약 부채가 굉장히 엉켜 있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PF고 지금 자영업자 부채고 중소기업들, 영세기업들의 부채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결국엔 과거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유럽이나 결국에는 금리를 내릴 때 문제가 항상 생겨요.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잘 대비한 국가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대비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 돌려막기 하고 연장하고 이렇게 해서 꾸역꾸역 왔는데 이게 내년에도 무사할까? 저는 이게 무사가 능사는 아니거든요. 터트릴 건 터트려야 돼요. 그래야 돈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경제가 구조조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자본주의의 역동성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하시는 분들도 조금 고통을 국민들에게 호소하면서 같이 한번 으쌰으쌰 하는 해가 내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근데 네. 그런 걸 터트리는 것 자체는 이제 부담스러워하다 보니까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네. 하려다가 큰 거 맞고 이렇게 이제 그게 답은 아니죠. 그렇게 근데 되는 지금 거군요. 그게 거의 꼭지에 차 있다는 게 문제죠. 이것도 그림 하나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네. 게 오랫동안 보던 그림인데 이게 민간 부채 증가율이에요. 5년 전 탭인데 우리가 그때 아까 말했던 부분 보시면은 이 부채율이 내려올 때 코스피는 박스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게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한국 증시가 레벨업 될 때는 부동산이 같이 레벨업 됐었지 부동산 조정기에 한국 증시가 레벨업 된 적은 없었어요. 여러 가지 그 자산 효과 때문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알다시피 현재 민간 부채 증가율로 보면은 거의 정점을 치고 지금 약간 내려와 있거든요. 이게 줄어들겠죠. 이게 줄어드는 기간 동안에 과연 한국 증시가 레벨업 됐었냐? 지금까지 없었다면 미래에도 계속 이러지 않을 거란 보장은 없지만 사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용기를 내서 공격적으로 우리가 추세적 상승을 얘기할 시점인가? 부채를 줄여야 되는데 방금 전에 박사님 지적하셨지만 어쩌면 우리가 지금 내년에는 부채 문제가 이제 다 끝났어 얘기하는 순간에 여러 가지 부채의 여러 약한 고리들이 흔들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부동산 PF만 말했지만 전 본질적으로 뭐 가게라던가 기업들 중에서 한계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순간들이 올 수 있다 보고 있고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금융위기가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박스권에서는 한국 증시는 항상 그럴 때 기회였어요. 그게 바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이 더 딥 시기가 올 때마다 그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주식을 사시는데 어중간한 구간에서 주식을 사면 사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자꾸만 오답지를 갖다가 자꾸 반복해서 작성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점만 경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계속 개별 종목에 익숙해 있는 분들은 지수보다도 바이 더 딥이 아니라 가는 말도 타야 된다. 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겠나. 또 올해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한 투자자가 최종 위너였으니까 그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내년에 시장 패턴이 그렇지 않은 패턴으로 바뀔까? 바이 더 딥이라는 건 전반적으로 진짜 싸졌을 때 그걸 사야 된다는 얘기인데 진짜 많이 싸지지 않고요. 아, 시장이 출렁일 때 사면 되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점은 또 박스권의 특징이 네. 그냥 성장 스토리에 집중합니다. 아까 성장을 반복하기 때문에 성장 스토리가 나오는 종목들이 뭐 올해도 좋았지만 내년에도 좋을 거로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 내년에 이런 이슈도 나올 수 있죠. 뭐 원자력 이슈도 나올 수 있고 뭐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올해 아닌 것들 중에서. 근데 그거는 아쉽게도 프로의 영역이라는 거죠. 참 어렵잖아요. 그걸 쫓아갈 용기도 보자고. 또 하나는 아이디어가 뭐냐면 아까 오히려 이런 이슈가 터지는 순간 악재의 근원이 된다. 악재가 모여있는 곳들이 기회가 된다. 보통 턴어라운드라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반문해보죠. PF 문제가 터지면 건설주를 다 던져야 될까요? 그때 건설주를 사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왜냐면 우리가 대표적인 사례가 과거 LG카드 사태 때예요. 그때 LG카드 주식 아니라 채권만 사도 돈 많이 벌었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가상은 다 해줬으니까. 그렇죠. 어쩌면 우리가 금융위기로 안 가는 국면이라면 어떤 수준에서 멈출 거라는 거죠. 그런 시점에서 보면 시장은 크게 두 가지로 갈 수가 그런데 있다. 채권도 작년에 보험회사 후순위채 샀으면 대박이었죠. 20% 이상 나왔죠 연에.
심지어 10월달에 ETF 사도 괜찮고 뭐 채권도 최근에 이제 주변에 관심을 많이 쓰니까 오히려 이제는 만기 매칭형 ETF 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 캐리 자금 봐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변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릴 겁니다. 네. 뭐 시간이 얼추 다 돼가지고요. 네. 그 한 분씩 네. 그 올해 좀 아쉬웠지만 내년엔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 한 30초씩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참들이시니까. 예, 뭐 저는 뭐 그것보다도 좀 앞서도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식시장은 결국 상승한 해가 하락한 해보다는 많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비관론자가 아닙니다. 이코노미스트이기 때문에 이런 위험도 있고 저런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장의 굴곡이 이런 재료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라는 것을 지적하는 사람이고요. 네. 관찰하는 사람이고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28년부터 역사가 긴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2023년 올해까지 평균 수익률이 8%였어요. 배당을 제외한 수익률입니다. 특히나 2010년부터 2023년까지는 12%예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상승한 해가 하락한 해보다 많았죠. 96년 동안 31%에 해당되는 30년간 주가가 올랐어요. 주가가 하락했어요. 그리고 70%에 해당되는 올랐어요. 66년간 올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확률상 주가는 오르는 해가 훨씬 많았다라는 거예요. 2배나. 그런데 올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조금 오르더라도 적게 오르거나 아니면 빠질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하면서 조심스럽게 아마 걸어가시면 알겠습니다. 큰 실패가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자, 윤 대표님 살짝 해주세요. 뭐 심플하게 내년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하나로 요약하면 내년 이익 전망이 저 250조가 영업이익이 나오게 돼 있어요. 250조라는 거는 2021년에 우리가 굉장히 호황기 때 221조였거든요. 그렇다면 내년에 2021년보다 좋을까요? 저는 기본적인 질문 여기서 던지는 거고요. 이게 기대 수준이 내려올 때까지 좀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가 오늘 마지막 날 오늘 증시 투자자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컴다운. 뭐 그러고 이 시즌에. 하여튼 두 분 감사드리고요. 예. 또 내년에도 좋은 활약 부탁드리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3%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네, 복 많이 받으시고. 자, 예고해드린 대로 9시부터 오프닝벨에서 박병창 이사님 그리고 염승환 이사 또 박근영 부장까지 세 분이 진행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세 분과 함께하는 오프닝벨 라이브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저희는 그러면 새해 1월 2일이죠? 네. 1월 2일에 아침에 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주말 동안 업로드되는 또 컨텐츠도 많으니까요. 네, 그것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